처음 이야기 손님으로 혜리님을 모실 텐데, 혜리님은 서울 애니버스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도살장에 찾아가서 진실을 알리는 비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구조원 동물 잎사귀와 동거 중이세요. 네,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혜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의 얼굴이 보이니까 좋네요. 저는 PPT가 지금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얼굴로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 옆에 지금 잎사귀가 있어서 잠시 보여드리고, 네, 잎사귀가 옆에 있답니다. 옆에서 혹시나 꼭꼭 소리가 들리면 잎사귀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두 분이 PPT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PPT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가장 잘 만든 PPT라고 생각하고, 그냥 철판을 깔고 잘 해보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저의 이야기는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목만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빨리 지구를 죽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단 하나의 행성, 단 한 명의 동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지구에 살고 있다. 네 번째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기후위기 연대자. 이렇게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빨리 지구를 죽이는 방법인데요. 요즘에 이런 제목의 유튜브 시리얼 영상이었나?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채용해 봤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빨리 지구를 죽이는 방법은 가장 빨리 동물을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이제 이 저자가 되게 보수적인 통계치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가장 보수적인 통계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수치들이 있어서 잠시 요거를 말을 하고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마존 벌목의 91%는 축산업 때문이고요. 곡물 재배의 땅의 59%를 축산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수의 3분의 1은 동물한테 가고 인간이 사용하는 것은 1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항생제의 70%가 동물에게 사용되고 있고 지구상의 인간을 1명이라고 상정할 때 가축은 30명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가축 사육이 기후위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4.5%라고 보았는데요. 이거는 매우 보수적인 통계라고 합니다. 벌목으로 인해서 흡수될 수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월드워치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거를 포함해서 다시 통계를 냈더니 축산업이 기후위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51%다라고 다른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통계를 보든 뒤에 통계를 보든지 간에 단일 산업 중에서는 축산업이 기후위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논의에서 비인간 동물의 주체적인 지위를 자꾸 삭제하는 것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고 자꾸 손만 보고 있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축산업을 빼놓고 기후위기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석탄 화력 발전소만 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짓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나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가해져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기 멀리에서 까맣게 타오르는 까만 연기뿐만 아니라 당신의 불판 위에서, 당신의 식탁 위에서 까맣게 익어가는 동물의 살점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챕터로 단 하나의 행성, 단 한 명의 동물인데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단 하나의 생성을 지킬 수 없는 곳에서 단 한 명의 동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단 한 명의 동물을 지키지 못하는 곳에서 단 하나의 행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단 한 명의 동물은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당신과 동거하는 비인간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이곳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축사에서 암모니아의 후각을 거의 상실한 채로 정형 행동을 반복하는 돼지가 될 수도 있고, 난데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그물망에 잡혀와서 수조에 계속 입을 부딪히고 있는 물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 두 개의 질문에 답을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두 개 다 아니요인데요. 누구의 손이라도 놓을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다른 누구의 손도 제대로 잡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라도 자기 이해에 따라서 그 손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누가 먼저 희생자가 될 것인가? 누구의 목숨을 먼저 내놓을 것인가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누구의 손도 제대로 잡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 순위는 언제든 내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제역 살처분, 매일 반복되고 있는 축산업 홀로코스트 이런 것만 봐도 현재 사회가 내놓은 답은 굉장히 자명한데요. 그래 입사가 인간이 먼저다. 문재인도 아니고 인간이 먼저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먼저인 곳에서 인간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후순위가 되는 순간, 누군가의 삶이 그 다음으로 밀쳐지는 순간 그 근본에 묻지 않고 어떤 대안이다, 어떤 땡땡 뉴딜이다 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목도해 왔고 결국 우리에게는 7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미 2년간, 거의 2년간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그것을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대안과 뉴딜은 이미 답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차별은 거대한 그 입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뒤돌아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차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차별은 결국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것이 오히려 평등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등하게 망해가는 거. 물론 망해가는 데에도 인간 내에서 수많은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라는 큰 틀에 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가장 큰 기후위기의 시대이자 가장 큰 종차별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해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둘 다 해결되든 둘 다 멸종되든 선지는 두 가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챕터로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지구를 살고 있다인데요. 1960년대에 공장식 축산이 시작된 이래로 1999년도까지 제가 태어난 1년 후네요. 99년도까지 메탄의 농도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느 시기의 40년과 비교해도 6배 더 빨리 증가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면 저를 비롯해서 아마 이곳에 계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시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미 이때 첫 번째 지구가 끝났다는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운동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두 번째 지구이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대의 행동에 대한 어떤 원망도 크겠지만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살 수 있는 다소 억울하지만 절박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두 번째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발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행동은 발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식 축산이 발명되기 이전으로 동물과 생태계와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도 많은 동물을 학살해 왔어요.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그들의 영혼마저 죽여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할 존재가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존재들은 비인간 동물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어두운 시대의 공기가 모두 가난한 존재들과 비인간 동물들의 피와 살점, 뼈가루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기울기 연대자. 마지막 챕터인데요. 오늘 서울 날씨가 되게 좋았죠. 저도 잎사귀랑 산책하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다른 나라의 날씨도 좋았을까요? 좋았던 곳도 있겠지만 아닌 곳도 많을 것입니다. 캐나다, 터키, 독일, 중국, 아프리카 여러 등지에서 산불과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의 날씨가 좋다 한들 여러분의 건너편에 있는 이들의 날씨가 나쁜 이상 그 날씨는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인간으로서의 저의 일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있는 비가 새지 않는 곳에서 늦잠을 잤고 잎사귀 아침을 주면서 배변 장소와 분리된 식탁에서 아침으로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와 산책을 가면서 치아바타 빵을 하나 샀고요. 이전부터 다니던 정신과를 중간에 다녀와서 약을 타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밥을 먹고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산란개의 삶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잎사귀도 산란개인데요. 천장에서 똥이 떨어집니다. 발이 작고 철창 밑으로 빠집니다. 옆에 닭은 철창에 발이 걸린 채로 발톱이 자라나서 좌우로 몇 센티미터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GMO로 만들어진 사료에 호르몬제, 스트레스 완화제, 각종 항생제 등이 첨가된 사료를 먹습니다. 매일 같은 식사이겠죠? 옆에 닭과 경쟁하듯이 사료를 쪼아 먹습니다. 식사하는 곳과 배변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똥냄새를 맡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먹어봤자 나오는 건 알뿐이고 상하는 건 몸뿐입니다. 어떤 닭은 알을 너무 많이 낳아서 내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울증, 불안 증세, 정형행동, 공황장애, 인간으로 따지면 수없이 이름 붙일 수 있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병원은 고사하고 철창 밖을 나설 수조차 없습니다. 이 하루를 2년 동안 겪어내야 합니다. 2년을 보내고 밖을 나서서 맑은 숨을 마시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괜찮은 하루였나요?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기후위기는 비인간 동물이 일상적으로 겪어내고 있는 고통을, 그 고통이 우리를 향해 돌아서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땅을 못살게 굴고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말할 때 우리는 늘 인간만을 말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비질에서 마주하는 동물들, 수산시장, 마트에서 마주하는 동물들의 살점들, 지금도 고통에 소리 지르는 닭과 오리, 돼지, 물사리, 소들, 양들, 그들 모두가 기후위기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데 우리는 늘 기후위기에서 비인간 동물을 어떠한 대상으로서만 언급하지 않던가요? 비인간 동물은 감히 말하건대 확실히 정말 확실히 저는 종교가 없지만 무언가를 걸 수 있다면 걸고 누구를 걸지? 아무튼 뭔가를 걸고 말할 수 있다면 개별 종으로 따져도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많은 수의 기후위기 당사자이자 피해자이자 난민이자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연대자는 비인간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후위기의 논의에서 비인간 동물을 제쳐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정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돼지와 단결하자. 저의 마지막 제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딴 얘기인데 시간이 좀 오버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말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인데요. 좋은 이야기는 한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한 행성을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분명 돈으로 거래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멸종반란에서 자본으로 거래되지 않고 서로 함께 살리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멸종반란이 돈이 많이 생기더라도 이 자리만큼은 자본의 거리 없이 살리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그 이야기 주머니를 하나씩 들고 실제로 누군가를,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지구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리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히 잘 들었고요. 네, 진짜 그 단어 무엇이든 걸고 말씀해주신 가장 많은 수에 연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에리님 이야기에 대한 소감은 또 마저 이야기를 듣고 나눠볼 수 있겠지요. 네, 다음은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사인님을 모셔볼 건데요. 사인님께서는 준 직접행동 DSA 연구 소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도시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새들을 관찰하는 탐조 활동도 하시고, 혼자서 1인 직접행동도 하시고, 그리고 동물 해방을 뭔가에 포함된 인간 동물 해방을 위해서도 정말 활발하게 연대를 해주고 계세요. 사인님이, 그리고 지금 신학도 공부하고 계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사인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공유. 네, 공유가 되었겠지요. 아이고, 뭐가 자꾸 뜨네요. 저희가 차분히 내용들을 다 하면은 시간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생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알고 진행할 거라서 되게 정신없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가 되었던 건데, 우리가 기후위기와 동물을 함께 엮어서 생각할 때, 혹시 탄소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 동물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들이 코마개를 하면 메탄이죠. 메탄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축산업과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그런 움직임이 요새 제한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 우유만 두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보면 죽을 때까지 성착취를 당하고 끊임없는 강간을 당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로만 얘기되었을 때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탄소 문제, 기후위기 문제, 사실 지금 그거 해결할 기술 이미 예전에 나왔어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얘기고, 거기서 51%라고 하는 것이 진짜 허무맹랑한 수치가 절대 아니에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주로 하게 되냐면, 제1 원인이 축산업 아니냐, 그러니까 육식을 줄여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들로 축소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비과시화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1 원인이 될 때까지 방치되는 것이 진짜 원인일 수 있거든요.
탄소로서 환원될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기가 되는 계급이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현실에 대한 자세한 사례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한우와 한돈, 결국에 사료의 문제죠. 그 사료가 나오는 건 결국에 그 아마존 밀림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으니까 착취해도 되고 폭력이어도 된다라는 종차별주의가 있죠. 그것과 동시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착취할 수 있고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빈곤계급에 대한 얘기인데요. 동물이 사는 곳 같은 비루한 곳에 있는 인간들은 같이 착취되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것들을 끌고 가는 힘은 혐오고요. 이 현실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바로 혐오입니다. 그래서 탄소 발생의 진짜 원인이 기술이 부족해서 혹은 어떤 우리가 경각심을 계속 갖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혐오가 있고 그 위계적 이분법이 우리를 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진지하게 대면해야 되는 근원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우 한돈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우 한돈은 결국에 구조의 문제인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그 다른 가난한 인간 동물들 역시 축산업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고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건 단순히 살점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고기로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계적 이분법에 대해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텐데 만 년 전만 하더라도 지상에 척추동물인 야생동물이 99%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1%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착취만 당하는 가축동물은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67%의 무예를 차지한다고 하고 인간은 32%,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공룡 멸종 속도의 대멸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위계적 이분법입니다. 그 대멸종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고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만 유리창 충돌로 하루에 2만 명의 새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고양이는 그거보다 2배 이상의 피해를 내는 어떻게 보면 생태적인 폭탄의 존재들이고 그들은 반드시 육식 사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위계적 이분법 극복하자고 하지만 우리야말로 이미 배제된 이들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고요. 우리의 취향으로 선발해서 그것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제시되는 뉴푸어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인데 새로운 빈곤에 대한 얘기죠. 동물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강간으로 태어나 학대 속에 살다가 학살로 상품화됩니다. 야생동물은 그래도 편안하게 살다가 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멸종 속도의 감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오래 태어난 이들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끔찍한 삶 속에 살다가 거의 생존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존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강간으로 태어나는 탄생의 존엄도 구조화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존엄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런 완전한 가난한 자들이 바로 뉴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인간만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위계가 만든 가난이고 자본주의가 여기에 얽혀져 있는 착취와 폭력의 근간입니다. 왜 자본주의냐? 채식하고 육식을 비교해 봤을 때 화석 연료든 물이든 땅이든 10배는 넘게 필요해요. 그럼 언뜻 생각해도 육식이 채식보다 10배 이상 비싼 게 정상이어야죠. 근데 안 그래요. 싸요. 왜? 왜 싸냐? 육식의 구조가 사실은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권보다도 싸지 않으면 10배만 비싸져도 육식의 구조 해결돼요. 근데 싸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싸냐? 가난한 이들이 먹을 것까지 우리가 착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숲을 밀어버리고 그들이 먹을 음식까지 우리가 뺏어 먹는 게 사료인 거고 그래서 싸요. 그래도 되는 싼 값의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싼 값이 뭐냐? 더 큰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게 위계적 이분법이죠.
우리가 먹는 거 다를까요? 우리가 먹는 거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우리 진지하게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지 않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고기가 비가시화된 착취라는 은유라고 한다면 여기 또 다른 고기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동물에는 비인간 동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고 모두가 또 다른 고기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에 무던히 묻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실체죠. 농약, 과도한 비료,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농촌이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씌워놓고 주변에 있는 물 다 끌어다 쓰고 거기에 다른 동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완전히 주변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수입 농산물 당연히 싼 값으로 착취하는 거겠죠. 거기에 있는 게 바로 가려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고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인간 동물, 비인간 동물이 따로따로 고민되어 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비인간 동물 지워지는 문제 생각하면서 지워지는 인간 동물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 나 안 보이는데 인종 다르고 국적 다르니까요. 언제나 지워지는 비인간 동물은 지워지는 인간 동물하고 연결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인간 동물까지 비가시화시키고 있는 그 근간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육식동물 어떨까요? 육식이 뭔지 우리 다시 정의해봐야 돼요. 육식동물 복원하니까 생태계 다시 살아난다. 이거 너무나 이제는 상식이거든요. 육식동물은 절대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삶의 자리에 있고 동시적인 운명 공동체예요. 육식이라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고기는 전혀 다르죠. 생명을 지우고 상품화 시킵니다. 그렇게 대상화하는 포장을 합니다. 그걸 학습시켜요. 우리가 육식이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육식동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고기는 폭력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바로 거기에 얽혀 있는 게 위기적 이분법이고 거기에 얽혀 있는 게 바로 자본주의인데요. 기후위기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하는 것이 기후위기의 근원이고요. 그건 결국에 가부장제의 문제라고 저는 재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는 위계적 이분법이 표현된 하나의 표현에 불과해요. 가부장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가부장제의 위계적 이분법이 사실은 우리 현대사회가 이게 없으면 유지되지 않거든요. 계급주의, 자본주의, 국가주의,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모두가 위계적 이분법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모습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인종주의와 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그냥 상징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동일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하는 사람은 다른 걸 당연히 하죠. 이게 가부장제의 위계적 이분법이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잘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거기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자기기들 이게 또 다른 고기라는 거 살점만 욕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기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채식을 하고 자연에 해롭지 않은 유기농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생활을 통해서 착취,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싼 값이기 때문이에요. 왜 싸냐? 위계 권력이 싼 값을 만들거든요.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싼 값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싼 값이 폭력을 정당화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우리는 거기에 부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위계적 자본주의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텐데 평균에서 점점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부자 국가, 가난한 국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부자 개인, 가난한 개인,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야 사실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경제 개발해요. 그런데 평균보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원래 받아야 되는 걸 빼앗기는 건데 내 노동만큼 받지 못하고 부자들한테 빼앗기는데 왜 가만히 있냐? 나도 벌거든요. 절대적으로 나도 벌거든요. 근데 그 절대적으로 버는 게 어디서 오느냐? 지구를 파괴하고 미래를 파괴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 경제 세계화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얻는 소유와 안락을 진보로 보는 위계와 허상이 있어요. 근데 경제 세계화는 또 다른 고기, 착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환율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늘이, 땅이, 사람이, 다른 비인간 존재들이, 물이, 바람이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가격이 달라서 지금의 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싼 값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는 게 결국에 무엇이냐? 폭력이 정상화되는데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폭력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경제 활동 생활이 여기에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에어컨, 세탁기, 휴대폰 가질 수 있는 환경 자원 없어요. 환상이에요. 절대 약자부터 가난한 이들부터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다 죽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개체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착취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싸게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세계화의 침탈이 지구 전체의 기반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60년대부터 40년 동안 상위 20개국의 1인당 GDP가 1만 1천에서 3만 2천까지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거의 뭐 200배 이렇게 급증해요. 200배 급증하는 거 3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위 가난한 곳은 어떠냐? 212달러에서 268달러.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만큼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위 사람들의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자연이 파괴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비가시화되는 거대한 죽음, 거대한 착취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상위 경제 대국 때문에 착취하는 부자 나라 보면서 가난한 나라 권력이 뭐 하느냐, 그 나라 국민들, 거기에 있는 자연들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 20개국 한국이에요. 한국의 저소득층도 이미 비교해보세요. 비교도 안 되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책무 있습니다. 이건 개념적인 하나의 정리인데요. 개념적인 하나의 정리로서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뭘 하는 것이 투쟁을 하는 것이고 연대를 하는 것이냐. 각 나라처럼 살기 위해 필요한 지구의 수를 보니까 한국인처럼 살려면 2018년도 기준을 두면은 3.7개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지구 전체적으로는 이미 1.7개 이상. 그러니까 이미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걸 파괴하고 뽑아서 쓰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한국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1인당 국민 소득이 계산해 보면은 뭐 3,74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소득이란 건 결국에 소비량, 그만큼 소진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전환해 봅시다. 그렇다면 월 84만 원 정도 계산하면 이게 지구 약탈이 없는 지구 3.7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딱 지구 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주식, 재테크 수익도 포함됩니다. 경제 세계화에서 그런 성장이,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익 84만 원 이상은 결국에 지구를 죽이고 있는 거고 동물들의 삶을 파괴하고 학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거기서 얼마나 당당한지 우리부터도 고민해 봐야 돼요. 84만 원 이상 되돌려주는 거가 선한 일이다? 절대 아니죠. 되돌려주지 않는 게 악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란 건 뭐냐? 연대란 건 뭐냐? 남은 84만 원에서 가난한 이들, 여기서는 인간도 포함되고 비인간도 포함되겠죠. 그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고 그것이 있을 때에 죽음의 순환이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게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지적 행동해야죠. 탈국가주의, 탈종차별주의, 탈자본주의, 탈가부장제, 이건 결국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 없이 기후위기 대응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냥 기후위기 극복하자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기후위기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이지 않게 하는 혐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원인, 50%까지도 해당할 수 있는 원인인 육식의 문제가 왜 안 보이겠어요? 혐오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계속 변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혐오와 맞서기 위해서는 절대 국가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이것과
함께 투쟁하지 않고서는 혐오에 그 위계적 이분법에 대응할 수 없고 그거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실패합니다.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만 뭐 탄소 배출 0으로 만든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요. 경제 세계화에서 착취하는 구조에서 우리는 끝없는 파괴로 흘러갈 것입니다. 경제 세계화에 평범한 우리의 생활이 인간동물을 포함한 가난한 동물들, 뉴푸어뿐만 아니라 인간동물을 포함한 가난한 동물들, 대학살의 원인입니다. 인간도 동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후위기든 동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인간도 동물이다는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 우리의 정의입니다. 거기에 있는 위계적 이분법과 가부장제의 차별과 혐오가 기후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여기 하우스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거기서 죽는 존재들, 착취당하는 존재들, 감금되어 있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존재들, 모습이 유사하죠. 모습이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엔 위계적 이분법인 가부장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모든 육식은 종결돼야 됩니다. 여기서 육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아까 은유로서 포함했던 모든 고기들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채식이 아니라 그 모든 고기들을 포함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해방이 대규모의 학살을 막고 기후위기를 막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요. 비인간 동물의 해방은 인간 동물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인간 동물 해방하는 것과 인간은 따로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인간 동물 해방하는 곳에서 인간 동물 반드시 해방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동물의 해방이 없는데 비인간 동물이 더 불쌍하잖아. 라는 식의 이분법을 통해서 인간 동물의 해방은 전혀 없는 비인간 동물의 해방이 가능한가? 라고 하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뿌리는 위계적 이분법이니까요. 그 가부장제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자유로울 때까지 국가 간의 빈곤, 불평등의 문제, 혐오, 차별의 문제 해결할 때 종 간의 빈곤, 불평등의 문제, 혐오, 차별의 문제 해결할 때 그때 기후위기 문제 역시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네,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인님 그 힘 있는 말씀에 진짜 뜨겁게 들었는데요. 네, 진짜 국가, 종차별, 자본주의, 가부장 이런 모든 차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그냥 상징이 아니라 진짜 너무 구체적으로 위계적 이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연결고리들을 뚜렷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되게 네, 뭔가 힘이 많이 되고 울컥하기도 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막. 네. 떠오르는 뉴스들도 많고, 네, 이따가 더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말씀 너무 감사드렸고요. 또 이제 다음 손님은, 네, 지안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지안님은 동물해방물결 대표시고요. 동물권 입법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불법 동물농장을 취재하고 폭로하기도 하시고, 거리에서 직접 행동도 하는 진짜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인 동물 해방 운동을 하고 계신 네, 동해물의 지안님을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수수검사님. 네, 제가 사실 이 행사를 제안을 받고 조금 주저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동물권 운동을 하고 있다 보면 기후 쪽으로도 그러니까 진득하니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이게 팔로우업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윤리적인 면으로 이제 동물권을 신장하려고 하는 그런 현장 활동이나 입법 활동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이게 막 멀어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한편으로 계속 이게 마음의 빛처럼. 근데 최근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동물의 박물관이 채식 뭐죠?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채식분과 실무 전담 그 단체로 조금 활동을 하면서 그때 그 처음으로 건강하고 기후하고 동물권 단체가 같이 모여서 이제 채식이 기후 앵글로 필요하다. 채식 의제에 그 상향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행사를 처음 했었고 그 이후로 또 저에게 조금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행사하고 엊그제 그 뭐죠?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했던 토론회에서 또 얘기를 좀 부탁받아서 하면서 또 약간 조금 네, 마음이 조금 동해진 상태라 오늘 뭐 편하게 제가 생각했던 최근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새에 다시 좀 고민해 보게 됐던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보니까 담론이 이제 그 멸반에서도 그렇고 기후 정의를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봤던 개념이기는 한데 이제 그 최근에 그 탄중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더 이제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사실 평소에 느끼던 바랑 똑같은데 이제 더 기후 정의라는 언어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더 저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이제 기후 정의 논의할 때도 이게 과연 종평등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기후운동 자체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기후운동이 좀 종차별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적도 꽤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일으킨 기후위기인데 그 기후위기를 일으키게 되는 그 원인으로서 인간이 동물 착취를 꾸준하게 아니죠. 뭐 굉장히 이렇게 높은 강도로 점점 더 심각하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가 생겼을 때 여전히 인간 멸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되는 부분들 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과연 그러니까 동물이 없거나 동물의 자리는 이렇게 빈칸으로 남아있을 때 이게 여전히 문제를 일으킨 것도 종차별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운동도 종차별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솔직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기후 특히 멸반에서는 제가 채식 지향하거나 그러니까 비건 지향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느낌이 덜하지만 더 큰 틀의 한국의 그 기후 운동을 접하고 있자면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토론회에서도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얘기는 이 토론회를 보고 있는 모두가 또 그리고 기후 운동을 하는 모두가 비건이 되셔야 한다.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후 정의 이제 어제도 저도 이제 어제 혜리님이 말씀해주신 그 시리얼 영상을 봤어요. 이제 그 방송에서도 먹거리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살짝 나오는데 이제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탄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탄소를 어떻게 줄일까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결국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많이 방출해온 나라와 적게 방출해온 나라 사이에 앞으로 방출량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후 정의다 이렇게 하고 약간 매짐이 지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틀에서 과연 그럼 동물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제 동물권 운동하는 이유가 그 정의롭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동물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윤리적인 대우를 할 거라면 똑같이 지각 있는 존재에게 모두에게 윤리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이제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기후 정의를 논의하게 될 때 조금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축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피해받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빈도수가 높게 그리고 훨씬 더 앞에 나와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왜 더 강하게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뭐 인간 약자들은 그렇다고 기후 위기를 통해서 뭐 덜 피해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이 사진들을 모아보면
정말 동물들은 이 종차별적인 사회에서 구조 지원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들 아시다시피 수몰돼서 죽거나 타 죽거나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뭐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사이고 그런 고통사는 기후 위기를 계속 이제 가속화시키는 축산업 내에서도 우리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되게 좀 막막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후 운동, 그러니까 정책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기 전에 운동적인 면에서부터 환경 운동이나 기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음을, 그러니까 아까 사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는 다들 깨닫고 인정을 하고 종평등, 종차별 철폐에 훨씬 더 마음을 가깝게 가지시고 기후 운동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제발 100% 비건 인구가 네, 달성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절실하게 사실 다들 운동하고 있잖아요. 동물권 운동도 마찬가지. 뭐 굳이 구분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동물권 운동을 하든 뭐 기후 운동을 하든 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감을 느끼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면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죠. 저희가 얘기하는 얘기가 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수치들이 다 얘기가 나왔지만 뭐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에 축산업이 있고 축산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교통이나 운송 부분에서 온실가스, 석탄 원료 이거 석탄 네, 원료를 앞으로 절대 아무것도 쓰지 않 내일 당장 쓰지 않아도 고기를 그대로 먹는다면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이제 다 아는데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기후 쪽에서도 채식 의제를 그리고 비건 의제를 동물권 운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세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저는 또 반대로도 이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동물 운동 쪽에서도 기후 운동과 훨씬 더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성적으로 이제 동물 운동을 할 때 고통의 총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좀 지니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서구 사회에서 뭐 배터리 케이지를 먼저 철폐를 한다거나 수트를 철폐를 한다거나 환경을 개선을 한다거나 뭐 있죠? 뭐 케이지 프리 이런 운동도 되게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운동들이 사실 서구에서 출발을 했던 그 시점을 보면은 지금처럼 기후 위기가 심각하지도 않았고 지금 2021년 기준에서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그것도 늦었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하는 그 시점이라면 결국은 이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그 축사 환경을 그 축산업계랑 조금이라도 싸워서 조금 더 늘려갈지 이 고민을 계속해서 하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고기를 덜 먹고 육식을 덜 하고 하루빨리 이제 다들 비건을 지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소통이 마련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탈육식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면 우리 더 근본적인 종차별에 대한 얘기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두 동물이고 그러한지 그런 근본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건 종차별에 대한 얘기들도 훨씬 더 네, 그것에 근간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동물복지 축산물이라는 얘기는 기후 위기 시대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양쪽에서 좀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양쪽에서 좀 더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최근에 근데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선생님? 수수 선생님? 한 2분에서 4분 정도 더 해주셔도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캠프에서 비건 채식 선택권과 그러니까 비건 확산에 관련된 공약을 넣으려고 그런 공약들을 좀 틀을 짜고 있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동물 정책 TF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후 운동 쪽에서는 먹거리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쪽 TF에서는 먹거리 관련된 정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그냥 건네 듣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그래서 이제 더 갈증이 심각해지는 거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 운동, 윤리 운동 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전에 기후 운동 쪽에서 좀 채식 운동하고 비건 의제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계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비단 동물권 운동가, 윤리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운동가들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와서 이제 초대를 해서 이게 이야기를 풀어주는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 탈탄소 또는 그러니까 탈석탄에 집중을 하시는 것만큼이나 탈육식하고 비건 의제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최근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니까 그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뭐 어제도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서울 애니멀 세이브하고 DX 활동이 잘 담긴 그 환경 스페셜이 방영이 돼서 저도 어쩌다가 TV에서 봤는데 이제 거기서도 동물 복지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고요. 저희 이제 획기적인 꺾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좀 엄청나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네,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획기적으로 꺾으려면 그리고 그 방송에서도 또 얘기해주지 않는 중요한 문제는 뭐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해서 뭐 환경을 더 넓혀준다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그만큼 고기를 덜 먹어야 그것도 병립 가능한 것인데 당연히 생각했을 때 그런 얘기들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중요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반드시 나와야 하는 얘기가 공영 방송에서 삭제되고 나왔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기성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 큰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틀을 더 깨려면 이제 결국은 젊은 세대 제가 이걸 이렇게 세대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크게 봤을 때 네, 저희 좀 더 급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동지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사실 답답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탈육식이나 비건 의제를 대변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큰 틀에 뭐 테이블 같은 데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그 상대편에서는 이제 저를 MZ 세대라고 네, 라고 그렇게 해서 규정을 짓고 이제 MZ 세대는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니즈에 맞추다 보면 이제 MZ 세대는 탈육식하고 비건하고 종차별 철폐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네, 세대를 불문하고 이게 어쨌든 네, 중심적인 의제화가 돼야죠. 그러려면 저희가 앞으로 더 행동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떠들고 자료 현장 활동이라든지 자료 수집도 더 많이 하고 왜냐면 우리나라 국내 축산업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동물권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했던 그 선도적인 역할들을 지금 DX에서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세이브하고 서울 애니멀 세이브하고 앞으로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활동에 대해서 뭐 제가 최근에 했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 단체는 동물 해방 그러니까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어쨌든 개식용 철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개를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도살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개를 정기 도살하는 것이 동물 학대다라는 판결이 있은 이후에 이제 그것도 근데 제대로 지금 근데 조만간 제 생각에 몇 년 안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로 다음에 기후 운동에서라든지 네, 기후 운동에서라든지 동물권적인 면에서도 당장 도살 금지를 외칠 수 있는 소가 굉장히 그 상황에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평소에.
제가 동물들 뭐 당연히 해방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동물들 사이에 우열을 절대 가르고 싶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비단 다분히 그냥 그 전반적인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보들하고 그런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기에 용이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소도살 금지 운동도 너무 빨리 하고 싶은데 수입육도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사료 문제 그리고 우리가 동물의 고통 그리고 기후 문제를 이제 외주화하는 그런 앵글로도 소도살 금지는 많이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한 찰나에 저희가 이 소들을 알게 됐어요. 그 계양산에서 고생하시면서 이제 개를 구조하고 계시는 분들 덕분에 가서 이제 이 친구들을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과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인데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땅이 안 마련됐었기 때문에 사실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거 그냥 우리 동물해방물결이 이 친구들 구한다고 이 소들 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호응이 얼마만큼 올까?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도 사실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저도 뭐 슬픈 순간도 많았고 뿌듯한 순간도 많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모금을 한 결과 그리고 땅을 구할 수 있어 땅의 요소가 굉장히 컸고요. 15 중에 6명을 저희가 구해서 현재 지금 6명은 인제에 있는 축산농가에 일단은 임시보호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소를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서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에서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슷한 공간이 상하목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제 가보시면은 소들이 이제 좀 풀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소는 우리가 먹는 존재로서의 소이죠. 네, 착유용 소이고 근데 이제 전혀 착취되지 않고 여생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존재로서의 동물들 를 더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어렵긴 어려워요. 소축산업 네, 그러니까 뭐 새벽 생추어리 하시는 분들 정말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이 소들을 어떻게 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축산업자만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가서 하다 보니까 뭐 주사는 놔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 소들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주사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주사를 폭력적으로 맞추는 사람들에게 주사를 맞춰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은.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갈 길이 아직 되게 먼데 그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소들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최소한 이제 뉴스레터도 보내고 인스타로도 올리고 하니까 공간이 마련되면 조금 더 자주 소통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인제로 이송될 때 당시 모습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이송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뛰어 내려오던 친구들 모습인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소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도살장으로 보냈던 친구들이에요. 그 지금도 떠올려 보면은 그날은 제가 막 아홉 명의 되게 친한 친구들을 한꺼번에 잃은 것 같은 하루여서 거의 이제 일을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관계 맺고 나니까 이게 저도 근데 운동을 하면서 평소에 몇 천만, 뭐 몇백만 뭐 이런 숫자의 동물들, 소들이 도살되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이 소들을 알고 나서 한번 도살장에 가는 걸 보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알았던 소들을 도살장에 보내고 나니 엄청난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설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또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활동으로 좀 더 많이 풀어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차기 정부에서는 당연히 아주 속 시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차기 정부에서는 비건 문화하고 비건 산업을 확장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비건을 더 쉽게 접하고 더 높은 강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탈육식하고 비건이즘, 그러니까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생활 양식이 이제 새로운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테이블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꾸준히 얘기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는 아직도 의심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당연히 반영이 충분히 우리 원하는 만큼 안 될 거고, 그랬을 때 바깥에서도 이제 더 이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